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금방금방 가죠. 지금 이제 투자론 부분에 화폐 시간가치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열심히 잘 따라오셔야 되고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보강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약속드렸던 12월 말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제가 한번 모의고사를 본다고 그랬죠. 그 모의고사에서 최소 60점, 잘 받으시는 분들은 70점 정도까지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꼭 열심히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뭘 공부했었냐면 포트폴리오 이론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변이계수를 공부했었고, 변이계수는 관계 있는 수인데 변한다 이상하게, 그것과 관계 있는 수니까 예상한 수익이 예상된 대로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그게 위험이었죠. 그래서 변이계수는 계수니까 분수였는데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위험이 분자로 들어간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분자, 분모에는 수익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평균값이 들어갔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이계수는 결국 위험의 크기를 얘기하니까 변이계수의 크기가 높을수록 위험이 큰 걸 얘기하니까 좋다 나쁘다? 나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좋다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투자 결정하는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한 가지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해당 투자에서 들어오는 돈, 수익과 나가는 돈,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지출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하고 작으면 투자를 안 하겠죠. 만약에 수입이 지출보다도 작으면 그 투자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과연 수익과 지출이 같으면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런 이제 의문점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지가 맞았대요. 수지 맞았다고 얘기할 때 수는 수입이고 지는 지출입니다. 그러면 맞았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수지가 맞으면 누군가를 막 때리고 싶어지나요? 물건을 막 뽀개고 싶어지고? 그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수지 맞으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나가는 돈 비용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냐면 정상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내용이 이해가 되시기 쉬울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수익과 지출의 크기 비교로 투자 결정을 한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수입을 다 모으고 그 다음 또 지출을 모을 거예요. 지출을 모으겠죠. 그때 이 둘을 비교했더니 지금 뭐가 크죠? 수입이 크죠. 그럼 당연히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다 알아볼 수 있나요? 다 알아보겠죠. 이 문제를 틀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복잡한 식처럼 두 가지를 변형을 시키는데 그 개념이 얼마나 쉬운지 이제 보세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근데 수입이 지금 지출보다 커요. 이 내용을 그대로 내려 쓴 건가요? 그대로 내려 쓴 거죠, 지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양변에서 지금 우변에 있는 애를 지출을 좌변으로 옮기면 이렇게 넘어가나요? 그럼 뭐가 붙죠? 마이너스가 붙죠. 그럼 결국 수입 마이너스 지출이 큰 건데 이제 여기는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래서 수입 마이너스 지출이 0보다 크다는 얘기가 결국 뭐가 더 큰 거다? 수입이 지출보다 큰 거니까 투자를 한다가 된답니다. 그럼 이번엔 지금 빼서 크기 비교하는 말씀을 드렸고 내용을 보여드린 거고 수입이 지출보다 똑같이 커요. 그때 양변을 똑같은 플러스로 나누게 되면 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뭐로 나누냐면 지출로 똑같이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출 나누기 지출은 얼마가 되죠, 여러분? 이게 1이 되죠. 그래서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나눠서 크기 비교할 때는 얼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빼서 크기 비교할 때는 얼마가 기준이 되고 0이 기준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수입을 지출로 나눈 금액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보다 큰 거다? 수입이 지출보다 큰 것이어서 투자를 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부등호로 단순 비교할 수도 있지만 빼서 크기 비교할 수 있고 그럼 빼면 기준이 얼마가 된다? 0이에요. 이게 1 기준으로 바뀐다라고 자꾸 함정을 파요. 1 기준이라고. 그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눠서 크기 비교할 때 분수로 크기 비교할 때는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1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의 정의상 투자는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선택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지출의 시점과 수입의 시점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때 수입은 언제 들어오고? 미래 들어오고. 지출은 언제 나가죠? 얘가 현재 나가는 돈이죠. 그럼 과연 시점이 다른 이 두 개의 돈을 이렇게 단순 비교해도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거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현재 1억을 드릴 수도 있고 1년 뒤 1억을 드릴 수도 있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를 줬어요. 자, 현재 1억을 선택하겠다. 1년 뒤 1억을 선택하겠다. 당연히 언제 손을 들었어야 돼요? 현재 1억이죠. 왜냐하면 현재 1억을 받아서 1년 동안 굴리면 이자가 붙겠죠. 그러니까 1년 뒤 금액은 1억보다 더 큰 금액이 돼야겠죠. 되시나요? 그렇게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은 가치가 다르다라는 게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둘의 크기가 만약에 같다면 뺀 건 당연히 뭐와 같고 0과 같고 나눈 건 얼마와 같겠네요? 1과 같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같다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크다였죠. 그럼 이번엔 수입이 지출보다 작답니다. 그럼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럼 이때 뺀 건 뭐보다 작고 0보다 작고 나눈 건 1보다 작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 지금 87페이지에 있는 밑에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채택 기각의 여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실까요? 변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요즘은 초등학교 때도 이런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변수, 계수, 상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변수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한번 개념을 잡아볼게요. 다시. 변수는 뭘까요, 여러분? 줄임말이에요. 이제 금방 답을 보셨죠? 뭐 하는 수죠? 변화하는 수의 줄임말이, 변수는 변화하는 수의 줄임말이 변수인 거예요. 변수. 그러면 독립변수는 독립적으로 변하는 수인가요? 네,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수겠죠. 그럼 종속변수는 뭐가 변함에 따라? 독립변수가 변함에 따라 따라서 변하는 수예요. 이게 종속변수가 됩니다. 변수는 뭐의 줄임말이다? 변화하는 수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계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관계에 있는 수의 줄임말이랍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수의 줄임말이 계수예요. 계수. 그럼 상수는 항상 같은 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가 있느냐? 이 중에 우리는 딱 하나 계수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계수가 나오면 관계에 있는 수의 줄임말이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y는 이제 별걸 다 하죠. y는 ax 플러스 b랍니다.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 간만에 보고 있습니다. 그때 x는 어떤 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바로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수가 됩니다. 그럼 x의 숫자가 1이 들어가느냐, 2가 들어가느냐, 3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y가 변화하죠. 그래서 얘를 따라서 변하는 수다 그래서 종속변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종속변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때 b는 x가 아무리 값이 바뀌어도 얘가 10이면 10으로 항상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b를 상수라고 합니다. 이때 x와 y의 관계가 x가 1일 때 a가 2면 x가 1 들어가면 y는 2배로 변한다는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a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계수라고 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은 건질 내용이 뭐밖에 없는 거냐면 계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계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관계에 있는 수의 줄임말이구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관계에 있는 수. 그래서 변이계수는 변한다 이상하게 그것과 관계에 있는 수. 상관계수는 두 투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상관관계와 관계 있는 수잖아요. 상관계수죠. 둘 다 높을수록 좋았나요? 낮을수록? 낮을수록 좋았죠. 기억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 계수라는 걸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까요? 화폐의 시간 가치와 관계 있는 수겠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이제 88페이지에 있는 중간 아래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지금 이 내용이 어디까지 있냐면 문제들까지 쫙 해서 95페이지까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면
정말 많이 나왔을 때는 5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계산 문제의 기초로 깔려있는 내용이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입니다. 그래서 개론을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이냐면, 뭘 잘하는 분이냐면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를 너무나 잘 깨득하고 있는 분이신 거예요. 되셨나요? 오늘 그 기회가 온 겁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열심히 하실 겁니까? 대충 하실 겁니까? 예, 열심히 열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88페이지로 오셔서 88페이지.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1번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개념부터 잘 놓치지 말고 들어야 돼요. 기억, 한 번 나오는 금액이 있답니다. 당연히 우리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따지니까 화폐 돈이 나오겠죠. 근데 이 돈의 종류가 한 번 나오는 돈이 있대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요? 얘를 일시불 또는 일시금이라고 하겠죠. 되셨나요? 한 번만 나온다 이거예요. 일시불 또는 일시금. 그 다음 연이어 나오는 금액이 있답니다. 자, 줄여볼까요 여러분? 연이어 나오는 금액을 줄이면 뭘까요? 두 글자? 연금이겠죠.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스포츠 연금을 받죠. 달마다 금액이 나오잖아요. 연이어서 받는 금액. 이게 연금인 거죠. 우리 나중에 노후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일정 나이가 지났을 때 국민연금 수령하죠, 여러분. 그럼 매달 국가에서 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자, 연금은 뭐의 줄임말이다? 연이어 나오는 금액의 줄임말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돈의 종류는 한 번 나오면 뭐라고 하는구나? 일시금. 연이어 나오면 뭐라고 하는구나? 연금. 안 거죠. 그 다음 현재냐 미래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현재 가치인 겁니다.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이걸 미래 가치라고 대답하기가 더 어려운 얘기잖아요. 현재 금액인데 미래 가치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가치겠죠. 그러면 몇 년 뒤 금액이라고 나오거나 N년 뒤 금액이라고 나오면 얘는 현재 가치다, 미래 가치다? 미래 가치가 되겠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대상, 투자 판단의 대상은 언제가 된다? 현재가 되는 거죠. 그럼 현재로부터 N년 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미래겠죠. 그래서 얘는 미래 가치가 됩니다. 그럼 이제 계수라는 표현을 보면 계수는 뭐의 줄임말?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계수의 개념을 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기억에 동그라미 계수를 곱했대요. 그러니까 기억, 무언가에 지금 기억에 곱한 게 아니에요. 무언가에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했답니다. 그럼 얘는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했는데 세모가 나오면 뜨악하죠. 별표가 나오면 뜨악하죠. 뭔가 조사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동그라미가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세모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죠. 뭐가 나온다? 세모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니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앞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했답니다. 무언가에다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했대요. 그럼 얘는 말 그대로 무엇과 관계 있는 수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보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계수는 뭐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무엇과 관계 있는 수다? 연금의 현재 가치와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인 거예요. 그럼 얘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제 맞힐 수 있겠죠? 얘가 동그라미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가 계산이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란 얘기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실은.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디귿. 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만약에 연금의 미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연금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미래에 받으면 얼마인지 연금의 미래 가치를 알고 싶다라면 무슨 계수를 곱하면 된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면 틱하니 튀어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마술처럼. 되셨나요? 그럼 연금들을 다 모아서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으면 뭘 곱하면 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참 쉽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개념들을 한번 잡아볼 텐데 지금의 이 계수들이 역수 관계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별표가 지금 몇 개죠? 5개랍니다. 5개. 3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하고 합을 맞춰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3번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가장 완전한 숫자의 조합이 3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몇 판 하죠, 여러분? 3, 3판 하죠. 별로 설득력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3, 4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3, 4마다. 네. 그래서 총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는 총 몇 개가 나오냐면 6개가 나오는데 크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 계수 3개, 미래 가치 계수가 3개인 거죠. 그래서 아까 한 번 나오는 금액을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일시불.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있었고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시불은 한 번만 나오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겠죠. 현재 가치 내에서 하나가 존재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미래 가치 내에서도 하나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때 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당 상수라는 게 있대요. 이건 나중에 공부해보면 정말 쉬워요.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럼 담보로 주택을 제공하고 아파트를 제공하고 1억을 빌렸잖아요. 그렇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걸 두 글자 뭐라고 하냐면 저당이라고 합니다. 얘를 모기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모가지를 이렇게 딱 잡아놓고 안 갚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을 딱 빌리면 우리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제일 궁금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띄어 먹을까? 난리 나죠. 그래서 은행에서 1억을 빌리면 예를 들어 10년에 걸쳐서 이자율 5%로 1억을 빌렸다. 그럼 매 기간 얼마만큼씩의 금액을 갚아나가면 10년 뒤에 다 갚아지는지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매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걸 세 글자 뭐라고 하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는 원리금이겠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 금액을 구할 때, 상환액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저당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당 상수는 어디에 곱하겠네요? 지금 이름에 나와 있는데요. 뭐에 곱한다? 저당에 곱한다고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연금과 관련된 현재 가치 계수의 일종인 거예요. 하나의 종류.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그럼 당연히 한 자리는 뭐가 차지할까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짝을 이뤄서 무언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자, 여러분. 10년 뒤에 은행에서 1억 적금을 타고 싶답니다. 그럼 매 월마다 내가 부어나간 금액이 있으니까 10년 뒤에 은행에서 1억을 주겠죠.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10년 뒤에 1억을 줄 리가 없죠. 그럼 내가 매월 부어나간 원금에 이자를 합쳐서 10년 뒤에 1억을 받는 거죠. 그럼 내가 부은 금액을 되돌려받는 금액이니까 10년 뒤 1억은 상환기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되시나요? 그래서 이때 매기간 적립할 금액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환기금 계수 또는 감채기금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딱 들어보시면 이 용어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꼭 한번 적어서 몇 번만 적어서 연습해 보시면 정말 쉬워집니다. 그래서 역수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면 역수는 거스를 역자인가요? 뒤집는 거죠. 역회전한다 그러면 원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잖아요.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역수관계라는 건 각각 이 6가지가 있으면 이 6가지 중에 2가지씩이 서로를 뒤집으면 상대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 4가 있습니다. 4가 있습니다. 그러면 4는 사실상 1분의 4인가요, 여러분?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10은 1분의 10이고. 그럼 얘를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뒤집으면 얼마가 나오죠? 예? 얼마 나오죠?
1분의 4를 뒤집으면 4분의 1이 나오겠죠. 되시나요? 그래서 4와 지금 4와 4분의 1은 역수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4분의 1분의 1이 되면 이렇게 되면 얘는 4인가요? 그럼 4분의 1은 4분의 1인가요? 무슨 말이냐면 A와 B가 역수관계라면 이 둘이 역수관계라면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역수관계라면 A분의 1은 얘는 B인 거예요. 되시나요? 그러면 B분의 1은 A겠네요. 이걸 꼭 기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결과가 똑같은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2에 4를 곱하나 2를 4분의 1로 나누나 결과는 똑같나요? 2 나누기 4분의 1이 되면 얘는 곱하기 4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역수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해당 것으로 곱하는 게 그 역수로 나누는 것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꼭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역수관계를 판단하는데 정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놓치시면 안 돼요. 이때 이 6개가 딱 3등분이 납니다. 제가 뭘 그었나 보세요. 짝대기 짝 그었죠 지금. 그리고 이 가운데로 짝대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양이 뭘 닮았죠 여러분? 알파벳 T를 닮았죠? 그래서 얘를 죽음의 T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 죽음의 T. 이 T는 절대로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죽음의 T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6개를 3등분한 거네요. 그럼 각각 2개씩이 역수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역수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관계인 거예요.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가 역수이겠네요. 그럼 아까 했던 내용으로 한번 볼까요? 그럼 문제에서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나 뭐로 나누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로 나누나 결과는 같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그럼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나 저당상수로 나누나 결과는 같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감채기금계수를 곱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로 나누는 것과 결과값이 똑같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로 나누는 것과 결과가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중 현재가치와 관계 있는 계수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와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가 있다 그러면 B 틀린 거죠. 이런 식의 문제를 내요. 그리고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가 역수다 이런 식의 함정을 판단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딱 하나의 계수가 주어지는 순간 얘를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을 받으셔야 되냐면 얘는 현재가치 계수네, 얘는 미래가치 계수네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로 필요하신 거예요. 이것만 구분해 놓으면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명쾌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미음이 들어있으면 얘는 미래가치일까요? 현재가치일까요? 여러분. 미음이 들어있으면 미래가치 계수인 거죠. 되시겠나요? 이걸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현재가치 계수입니까? 미래가치 계수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이거 틀릴 분 계실까요? 이거 무슨 계수죠? 현재가치와 관련 있는 계수죠. 여기 써져 있죠. 그러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도 현재가치와 관계 있는 수겠네요? 그런데 저당상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얘가 현재가치와 관계 있는 건지 미래가치와 관계 있는 건지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헷갈리는 방법은 뭐다? 미음이 들어있으면 미래가치 계수요. 미음이 없으면 현재가치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실까요? 제가 어디다 힘을 줬는지 이해가 되세요? 감채기금 계수죠. 미음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연금과 관련된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인 거죠, 지금. 상환기금 계수죠? 기금 계수네요.
그러니까 얘도 미래가치계수죠. 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당상수는 여러분 저담삼수인가요? 그게 아니라 저당상수죠. 뭐가 없죠? 미음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연금과 관련된 현재가치 계수의 역수란 얘기죠. 이 개념을 딱 잡아주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디에다 괄호를 쳐놨죠, 여러분? 일시불에 괄호를 쳐놨죠. 그래서 일시불끼리는 현재가치계수와 미래가치계수가 역수고 연금끼리는 절대로 역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계수가.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현재가치계수와 미래가치계수는 역수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었던 수험생분들이 거의 대부분 야, 현재가치계수와 미래가치계수가 역수라고 얘기하면 틀렸잖아. 연금은 역수가 아니잖아. 일시불은 기고. 이렇게 해서 틀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는 답이었죠. 맞는 문장이었어요. 왜 맞는 문장이었을까요? 교수님들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딱.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줄여서 뭐라고도 하냐면 그냥 현재가치계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일시불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꼭 집어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걸 그냥 미래가치계수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셨죠? 그럼 여기서 절대로 이 죽음의 티는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럼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또는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더 느끼실 거예요. 극명하게. 우리가 금융론에서 저당상수가 나온 내용이 있다라면 그 저당상수가 나와 있는 내용에서 또 다른 계수가 한 가지가 나올 수 있다면 걔는 뭐밖에 못 나온다? 그렇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밖에 못 나오는 거죠. 나머지 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되세요?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나온 부분이 있다면 뭐밖에 못 나온다? 감채기금 계수밖에 못 나온다는 얘기죠.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수관계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 그러면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계수에 대해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근데 이 여행이 정말 간단해요. 정말 쉬운 내용인데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시고 너무 어려운 공식으로 외우시다 보니까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아요. 제가 공식을 외우는 방법까지도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진짜 제가 이름값을 하겠네요. 제가 학개론의 마술사잖아요. 마술을 한번 부려볼 겁니다. 그러면 항상 처음 출발, 시작은 언제부터 출발하냐면 현재부터 출발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투자 원금이에요. 원금. 자, 따라해 보세요. 원금. 원금 뭐의 줄임말? 원래 금액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그 원금은 100%라고 얘기하죠. 몇 프로를 갖고 출발한다? 100%. 항상 출발은 10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발은 뭐부터 출발? 현재부터 출발합니다. 현재 가치. 몇 프로? 원래 금액, 원금 100%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100%는 숫자로 따지면 얼마죠? 이게 1이죠. 1. 얘를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10%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10%는 0.1일까요? 맞죠? 1%가 0.0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5%는 0.05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200%는 얼마죠, 여러분? 2겠죠. 2. 그 내용으로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처음 출발은 항상 뭐부터 출발한다? 현재부터 출발해요. 그때 원금인 거죠. 현재 가치는 원금 100%인 거예요. 1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되면 지금 현재 원금이 있었는데 시간이 경과되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뭐가 붙죠, 여러분? 이자가 붙나요? 이자 당연히 붙죠. 만약에 은행에 1억을 넣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1억만 돌려주면 그 은행을 그냥 냅두나요? 폭파시켜버리나요? 폭파는 좀 심했네요. 가서 따지겠죠. 뭘 안 줬으니까? 이자를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뭐가 붙는다? 무위험률인 이자율이 붙겠죠.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자가. 그럼 우리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잘 볼까요? 돈이 알을 까는 게 이자인가요, 여러분? 맞죠?
돈이 R을 까는 것은 이자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자를 뭐로 표현할까요? R로 표현하겠죠. R. 되셨어요? 그럼 아까 투자 원금은 얼마였죠? 1이었죠. 그럼 거기에 이자율을 붙이는 게 이자율을 앞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R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미래가치를 만들어 보면 미래가치는 원금만 있을까요? 원금 플러스 이자가 있을까요? 알겠죠? 지금 미래가치는 현재가치 원금을 기준으로 시간이 경과되면 뭐가 붙는다? 이자가 붙는 거죠 지금.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현재 1억이 있습니다. 현재 1억이 있어요. 얘 1년 뒤 이자가 얼마만큼 붙는지 대답해 보세요. 이자 얼마예요? 대답 안 하시고 가만히 있는 게 정답입니다. 왜? 제가 뭘 안 줬죠 지금? 이자율이 얼마인지 안 줬잖아요. 그럼 이자율이 만약에 5%라면 얘는 500만 원이 붙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엔 제가 1억 원금이 있는데 이때 이자율이 5%라고 드렸습니다. 그럼 이자는 얼마죠 여러분? 이자가 얼마가 붙었죠? 지금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지금 뭐가 없죠? 몇 년 뒤 금액인지를 모르면 얼마 기간 동안에 이자가 붙는지 모르잖아요. 되셨어요? 아까는 5% 이자율로 1년 동안 붙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계산했던 거죠. 고로 우리는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합쳐서 우리는 세 글자 뭐라고 하는데 원리금이라고 하는데 원금은 몇 프로였고 100%였고 이자는 R%인가요? R 까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 원리금은 1 플러스 R일까요? 아까 100%가 1이었잖아요. 1 플러스 R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내용에 1 플러스 R이 나오면 얘는 원금이다, 원리금이다, 원리금이다. 원금에 뭐가 더해진 것? 이자가 더해진 것. 현재 가치다, 미래 가치다? 미래 가치구나. 현재 가치 금액은 항상 100%로 출발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지만 이자율과 기간을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은 뭐로 줬으니까 R%로 줬으니까 당연히 기간 N년이 주어져야 되겠네요. 1년 뒤 금액이다, 2년 뒤 금액이다, 3년 뒤 금액이다. 이렇게 줘야 된다는 얘기죠. 되세요? 그래서 N승의 개념이 따라붙는 겁니다, 실은.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지금 미래 가치는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이자율을 주면 1 플러스 R이라는 걸 알아요? N년 뒤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면 N승이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현재 100%가 있습니다. 그럼 1년 뒤에 R% 이자가 붙었대요. 그럼 얘는 100 플러스 R이 되겠죠. 자, 다시 현재 100%예요. 5% 이자가 달라붙었대요. 그럼 1년 뒤 미래의 돈은 105%가 되겠죠. 100에 5%가 달라붙었으니까 105%가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100%에 10% 이자가 달라붙으면 110%가 되는 거죠. 그럼 1년 뒤 금액은 한 번 곱한 거예요. 110% 한 번. 그럼 그 다음 연도는 110%에 두 번이네요. 110% 곱하기 110%. 그러니까 1.1에 2승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개념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무조건 뭐부터 출발한다? 현재부터 출발한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현재 가치 몇 프로? 대답하셔야죠. 100%. 100%는 얼마? 1이죠. 1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 원금. 얘가 미래 가치가 된다는 얘기는 N년 뒤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미래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미래 가치네요. 지금 미래 그 기간 동안,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 기간 동안에 뭐가 달라붙었다? 이자가 달라붙어서 미래 가치는 항상 원금만 있는 거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현재 가치 원금에 이자만 계산해서 뭐 할 수 있다면 더할 수 있다라면 미래 가치로 고치는 게 되겠네요. 그럼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주어져야 된다? 이자율이 얼마인지 주어져야 우리는 이자를 계산할 수 있고 기간을 줘야지만 몇 년 뒤 금액인지 줘야지만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이자율과 몇 년 뒤 금액인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가치 100%가 이자율 R로 붙어서 N년 뒤 금액이 되면 얘는 100R%가 되겠네요. 맞나요? 100 플러스 R%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이네요.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때 100 플러스 R에 몇 번? N번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 이자율이 10%면 110%네요. 얘가 1년 뒤 금액이면 110% 한 번 곱한 금액이 미래 가치라는 얘기죠. 그럼 이자율이 10%일 때 2년 뒤 금액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110%된 금액 2번 곱한 금액이 되는 거죠. 110%에 2번. 그러면 지금 얘는 1 플러스 R의 N승인가요? 우리 보세요. 1 곱하기 1을 하면 얘는 1.1이에요. 맞죠? 그러면 1 곱하기 1.1 곱하기 1.1을 하면 얘는 1.1에 2번인가요? 2승이죠. 그럼 1.1에 3번을 하면 1.1에 3승.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꼭 정확하게 이 부분부터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제 현재 가치 100% 1 투자 원금을 N년 뒤 미래 가치 이자율 R%로 N년 뒤 미래 가치를 만드는 방법을 볼 거예요. 미래 가치로. 그럼 미래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이자를 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자가 더해지는 만큼 액면 금액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액면 금액은 1억에 10% 이자가 달라붙으면 1억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금의 이자가 1,000만 원이 달라붙었으니까 원금보다 원금 플러스 이자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액면 금액이 커지는 거니까 얘를 할증한다고 얘기하겠다, 할인한다고 얘기하겠다, 얘를 할증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할증했다 그러면 아, 뭐로 고치는 거구나,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자를 더하는 건데 얘를 뭐 하는 거냐면 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 이렇게 돌리면 곱하기 나오나요? 맞죠, 지금. 그래서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승을 해주면 1 플러스 R이 나올 거고 얘가 바로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미래 가치를, 자, 미래 가치 어떻게 구했죠? 현재 원금의 1에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해서 미래 가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미래 가치를 이제 현재 가치로 고쳐보겠답니다. 그럼 얘는 더했던 이자를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이자 빼고 뭐로 만들면 된다? 원금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이자를 떼어내면 액면 금액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금액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를 할증한다고 표현할까요? 할인한다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처음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현재 가치부터 출발했다가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미래 가치 갔다가 이자를 빼서 다시 원금으로 되돌아간 거죠. 우리 되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환원시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빼는 행위는, 이자를 빼는 건 얘 빼기인가요? 이자를 빼는 거죠, 지금 할인은? 그럼 여기다가 점점을 붙이면 나누기인가요? 나누기죠. 나누는 거예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면 1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는 1 플러스 R만 알면 곱하면 미래 가치가 되는 거고 나누면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구나, 이것만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금액으로 되돌아간다를 유식한 표현을 뭐라고 하기도 한다? 환원. 그리하여 나중에 공부해보면 할인율 이꼬르 환원율이에요.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학계론에서 문제를 접할 때 환원시킨다는 표현이 나오면 뭐로 고치는 거다?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걸 의미합니다. 되세요? 할증시킨다 그러면 걔는 뭐로 고치는 것? 미래 가치로 고치는 것. 1에다가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해서 미래 가치로 고치는 것. 그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나눠주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빼기 뭐 닮았다 나누기, 더하기 뭐 닮았다 뒤집으면 돌리면 곱하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1억 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액면 금액을 정확하게 한번 느껴보세요. 현재 1억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죠. 1년 뒤 1억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1억을 드릴 수도 있고 1년 뒤 1억을 드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돈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 두 돈 중에 여러분 뭐 선택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뭘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현재 1억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왜 그랬죠? 현재 1억을 받아서 1년 동안 놀리지 않고 굴리면 이자가 달라붙죠. 그러면 1년 뒤 금액은 1억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이자. 됐나요? 그러니까 1년 뒤 1억만 받으면 이 두 돈은 같은 돈의 가치가 아니겠죠. 그럼 실제로 이 금액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이때 현재 돈이니까 현재 가치고 얘는 100%죠. 투자 원금인 거죠. 1이고 원금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1년 뒤 1억은 미래 가치입니다. 그럼 미래 가치는 원금만 있나요? 원금 플러스 이자가 붙은 금액인가요?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100%인가요? 100%인가요? 100%인데 지금 이자율이 만약에 10% 붙었다면 얘는 몇 프로 된 금액이란 얘기다? 110% 된 금액이란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현재 금액에 110% 한 번 곱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110% 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1이란 얘기죠. 우리는 원금끼리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얘를 1년 뒤 1억을 얘는 미래 가치인데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뭘 떼어내고 이자를 떼어내고 이자를 빼고 빼는 건 나누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누는데 얼마로 나눠주면 될 것이냐? 이때 현재 가치는 X인데 이 돈의 현재 가치가 X예요. 그 X에 뭘 곱해서 지금 1년 뒤 이자율 10% 된 금액이니까 1년 뒤니까 지금 이자율이 10%니까 110% 된 금액이고 몇 번? 1년 뒤니까 한 번. 1.1에 1승을 곱한 금액이 1억이란 얘기죠, 지금. 맞나요? 그러면 얘를 이제 나눠보면 1.1의 1승으로 1억을 나눠버리면 1.1로 나누면 금액이 9,091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 깨달으시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얘도 1억, 현재 1억. 얘도 1년 뒤 1억으로 보이지만 이 1년 뒤 1억은 원금만 있다, 원금에 이자가 달라붙은 금액이다. 현재 가치 원금에 이자가 달라붙은 금액이니까 우리는 현재 가치끼리 비교해줘야 크기 비교가 진정되니까 이자를 떼고 비교한다는 얘기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자율을 10% 적용했을 때 얘는 현재 가치로 고쳐내는 거니까 할인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할인율을 10%를 적용했을 때 1억은 1년 뒤 1억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얼마밖에 안 된다? 9,091만 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크니까 현재 1억이 더 가치가 크니까 우리는 뭘 선택하는 게 타당하다? 현재 1억을 선택하는 거죠, 지금.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중요한 건 키 포인트입니다. 시점이 다른 금액은, 시점이 다른 돈은 가치가 같다 다르다? 가치가 다른 거죠. 되셨어요?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일치시켜서 비교해 줘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언제를 산다? 현재를 살죠. 그래서 항상 현재 시점으로 고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증이 중요한 거다? 할인이 중요하다? 현재 가치로 고치는 할인이 중요한 거죠. 할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해줘야 된다? 곱하기 할 줄 알아야 된다? 나누기? 얼마로 나눌지를 이 부분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자율 10%니까 110%, 1.1. 1년 뒤니까 1승으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가 나온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시점은 언제이므로? 현재이므로. 현재로 일치시켜서 비교해주면 된다. 이 내용이 됩니다. 되셨나요? 이 부분 내용을 받고 10분 쉬고 지금 막 열이 오르고 있죠? 열이 오르고 있습니다. 연습을 계속 시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0분 쉬고 다시 돌아오셔서 그 다음 내용을 보는 겁니다. 힘내세요. 하여튼 꼭 돌아오셔야 돼요. 네.